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 한효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요것도 그래도 가만히, 넋놓고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비해서,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정강 후약의 그런 모습들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이 짜증이 밀려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시크릿 패밀리 무료 주식 정보입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누구라도 이제 링크만 클릭하시면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우부품에 대해서 리비안 관련주로 미리 올려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싸이월드 최대 주주 싸이월드가 지금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방문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10월 18일 날 보여드렸고 바로 어제 이 인트로메딕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품 같은 경우도 올려드렸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정보들 이게 실시간 정보입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동방도 30% 이상 급등했었고 시장 자체가 이런 이제 이슈가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좀 정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 매매는 절대 오래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슈 발생한 것들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공개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트로메딕이 10월 18일 날 올려드렸고 어제가 이제 20일이었죠. 어제 바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듯이 이런 부분들 이슈가 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일단 텔레그램을 좀 까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까시고 저희 이 지금 현재 영상이 있죠. 영상에 그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설명란이 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텔레그램을 까시고 그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이 패밀리가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부분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뭐그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업체 파워넷을 이제 올려드렸었고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그저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 기간 순매매 종목들 뭐 그리고 뭐 기타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에 투자에 좀 도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란에서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국내 증시가 어려우냐 보게 되면요. 이 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부분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다. 자산 축소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해상운임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압력이 커지겠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공급망 붕괴,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상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 비용 상승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퍼펙트 스톰처럼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돈줄을 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것은요. 이 나라가 정책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먼저.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놀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흐름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지금 아파트가 또 마찬가지고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게 전부 다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4달러까지 찍었고요. 83달러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보다 더 높은 그런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가는 산업 전반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구리가 있었고 뭐 곡물 가격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보다 사실 유가가 더 물론 이제 우리 물가 지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비용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물가 지수들이 쉽게 안정을 찾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이미 전반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막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터키, 멕시코, 헝가리, 칠레, 체코,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올리고 있고요.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도 이제 올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캐나다라든가 유럽,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자산 매입이 축소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물가지수 3% 나왔습니다. 그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면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2% 이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이기 때문에 금리 인사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달에 한해서 금리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25에서 1.5%까지 아마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10.7%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쇼키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발행이 올해 최고치를 찍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재정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예상이 이제 186조 정도 국채 발행을 하는 건데 현재 150조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86조를 다 발행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국채 발행을 좀 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채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고요.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조 내년에는 이제 국채 공급 물량을 좀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공급 물량을 줄이면 당연히 물량 부담은 좀 줄어든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많이 올랐던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604조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국고채가 167조 정도 발행 예정. 그리고 적자 국채가 77조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을 한번 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리 금리를 인상할 거다. 내년 되면. 그러면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내다 팔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채권을 팔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다 이제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이번 달에만 국제 선물에서 한 12조 정도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는 향후에 1.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장기 금리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은 어차피 내년 말이나 돼야 진행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선반영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또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당분간은 1.8% 정도 전후에서
국채 금리의 고점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를 본다면 10년물로 본다면 2.6 정도, 예, 그리고 5년물로 본다면 2.4 정도에서 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안정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년물은 2.4%에서 현재 등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안정을 찾으려면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완화라든가 뭐 테이퍼링 속도 완화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다,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상승이 점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지금 현재 10년물입니다. 1.65까지 올라와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흔들었을 때 최고점이 1.8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쭉 밀렸다가 다시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미래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미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기가 정상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물인데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 고점을 이미 영국도 돌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상승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5년물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는 10년물이고 왜 우리나라 5년물이냐? 지금 현재 2.1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주담대 주식 담보 대출이 보통 이제 5년물을 기준을 이 금리를 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5년물을 좀 깊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잊고 있으시면 안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엔 유동성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유독 약한 이유를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 부채 폭탄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간이 언제 터지냐의 싸움이지 항상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미리 이제 좀 늦긴 했지만 대출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신용 한도가 지금 다 초과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을 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점점 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런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주식의 시장에 그 신규 상장도 많이 늘어나서 종목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수급 구조가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매도 공격이죠. 공매도가 공격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뭘 의미냐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는 약점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강점이 들어왔을 때는 얘네들도 손절을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뭐 게임주처럼 갑자기 뭐 호재가 나와서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 쇼커버링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공매도 때려버리게 되겠죠. 지금 공매도 올해 5월달 이후에 28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평균 손실도 전환됐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는 매물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금리 상승.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 투자 이력이 감소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행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배당 매력이 감소해요. 주식시장에 대한 배당 매력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물론 뭐 0.25, 0.5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진 않지만 이게 올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게 가중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공매도가 28조 정도 나왔고요. 뭐 하루 평균 뭐 5천 조씩 공매도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부터요.
지금까지 개인들이 72조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요. 3,150포인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개인 투자가분들이 70조라는 돈 자체가 대부분 다 손실로 전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실 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본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매물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참 이런 수급 구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가계신용하고 가처분 소득 보시게 되면요. 올해 이제 이게 부채 속도예요. 부채가 지금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많이 뉴스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의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거의 200%에 육박하고 있죠. 지금 200% 넘어갔어요 이미.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처분 소득,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200%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GDP 대비해서 가계신용 비율도 지금 100%, 200, 105%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오게 되면요. 부동산 주식할 것 없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빚을 내고 사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일 날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가계부채가 또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DSR을 이제 전 은행에 이금융까지 40%로 이제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DSR 하면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인데요. 이 1은행권 같은 경우는 40%, 2금융권이 60%인데 이거는 이 금융권도 이제 40% 맞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가 있었어요. 1금융권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2금융권을 빌린 거예요. 2금융권은 금리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불패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도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불패 신뢰가 무너질 때 그러면 엑시트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부동산도 상당히 그렇게 되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세대출의 DSR 규제에도 포함이 됐고 다만 이제 상승 분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고요. 대출 이 대출의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80%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취약해지는 거죠. 고정 금리는 20%가 안 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80%인 거예요. 그러면 금리 상승이라는 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이중채무 비율이 43%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담대, 주식담보대출, 거기에다 신용대출까지 같이 받은 사람이 무려 43%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금리 0.5% 이상 됐을 때 현재 1인당 연이자가 271만 원인데요. 이게 301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평균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큰 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DSR 규제를 보게 되면 만약 연봉 8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현재 앞으로 이제 바뀔 DSR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급증했는데 어디서 급증했냐면요. 20대예요. 20대 쪽에서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빚을 많이 냈다는 소리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은행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조정받거나 이러면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 근데 아파트의 전세 매물 추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수급자 수도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좀 옛날에 좀 부족했다 그랬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를 안 하고 집을 사버린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10월달 들어서 급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시간 남아 있지만 뭐 많이 는다고 해봐야
한 800개 정도니까 9월달 대비해서 또는 8월달 대비해서 급감했다라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 매수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 금리도 올라가고 최근에 헝다 부동산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 중에서 시세보다 하락해서 파는 비율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없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35%까지 이제 이게 40%까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낮은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금리가 최대 5% 돌파했습니다. 주담대 대출이. 이 금리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은행권 한 8개 시중은행의 평균, 그리고 자금, 여기에는 뭐 CD 금리도 있을 것이고 예적금 금융채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것을 가중평균해서 금리를 만들고요. 예전에는 이제 CD 금리만 사용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서 기초로서 이제 우리가 그 대출 금리를 산정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코픽스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우대금리도 줄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이 5%까지 돌파했어요. 5% 돌파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3.5 이상에서 지금 금리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그 압박,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도 별로 겁이 안 나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거래도 급감하고 가격이 약간씩 조정을 받으려는 어떤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인데 내년에 올해 11월 달에 금리를 또 올립니다. 물론 이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주담대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내년에 또 올라가죠. 그러면 아마 당분간 6% 그러니까 6%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 금리를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 금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뭐 1.5%까지 올리는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5년물로 봤을 때 한 2.4% 정도에서는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좀 인내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해 드린 부분들은 뭐 팔아라 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 번에 보기 쉽게 요약을 해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다른 매매든 어떻게든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부디 재테크에 성공들 잘 하셔서 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는 또 우리가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인버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 방향만 보는 것보다는 해칭이라는 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이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